안녕하세요, 친구들.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 행복했나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황금 거위. 옛날에 한 남자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의 이름은 멍청이였다. 그는 무시를 당하고 놀림을 받았으며 모든 일에서 뒤로 내밀렸다. 한 번은 맏아들이 나무를 베기 위해 숲으로 가려고 했다. 그가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는 아들이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잘 구워진 달걀 케이크와 포도주 한 병을 주었다. 숲에 도착한 그는 늙은 회색 난쟁이와 마주쳤다. 난쟁이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는 말을 건넸다. 내게 주머니에 든 케이크와 포도주 한 모금을 주게나. 너무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네. 현명한 아들은 하지만 이렇게 대답했다. 내게 케이크와 포도주를 주고 나면 난 뭘 먹고 마시라고. 꺼져버려. 그는 난쟁이를 남겨두고 계속 걸어가다가 곧 나무를 패기 시작했다. 그런데 겨냥이 빗나가면서 도끼가 그의 팔을 내리쳤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친 팔을 치료해야만 했다. 이것은 숲에서 마주친 회색 난쟁이가 한 일이었다. 다음으로 둘째 아들이 숲으로 갔다.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달걀 케이크와 포도주 한 병을 쥐어주었다. 그 역시 숲에서 늙은 회색 난쟁이와 마주쳤다. 그는 둘째 아들을 붙잡고 케이크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을 간청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내게 줄 게 남아있다면 내가 먹을 거다. 꺼져버려. 그는 난쟁이를 남겨두고 가버렸다. 형벌이 그에게도 떨어졌다. 몇 번 나무를 패다가 그만 제 다리를 쳐버렸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막내 멍청이가 아버지를 졸랐다. 아버지, 한 번이라도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나무를 팰게요. 아니, 내 형들이 저렇게 다쳤는데도 그만둬라. 너는 도끼질의 도자도 모르지 않니? 하지만 멍청이는 아버지가 끝내 허락할 때까지 버텼다. 그래, 가려무나. 다치고 나면 조금 똑똑해질지도 모르지. 어머니는 그에게 물과 재로 구운 케이크를 주었고 신 맥주 한 병을 들려주었다. 숲에 당도했을 때 그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늙은 회색 난쟁이와 마주쳤다. 난쟁이는 인사를 하고는 멍청이에게 간청했다. 나에게 케이크 한 조각과 병에 든 마실 걸 한 모금만 주게나.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네. 멍청이가 대답했다. 가진 거라고는 재로 만든 케이크와 신 맥주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드시겠다면 앉아서 같이 먹고 마셔요. 그들은 앉았다. 멍청이가 재로 만든 케이크를 꺼내자 케이크는 아주 좋은 달걀 케이크로
신맥주는 아주 좋은 포도주로 둔갑했다. 다 먹고 마신 다음 난쟁이가 말했다. 자네는 마음씨가 좋아서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니. 나도 자네에게 행운을 주겠네. 저기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으니 그걸 베개나. 나무 뿌리에서 뭔가 발견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난쟁이는 이별을 고했다. 멍청이가 나무를 패서 넘어뜨리자 나무 뿌리 속에 거위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거위의 깃털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거위를 끄집어내어 주막으로 갔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생각이었다. 주막 주인에게는 세 딸이 있었다. 그들은 거위를 보고는 세상에 이런 거위가 있다니 하며 호기심에 가득 찼고 거위의 황금 깃털을 가지고 싶어 안달을 했다. 깃털 하나 정도는 뽑아낼 기회가 생기겠지? 큰딸은 생각했다. 그리고 멍청이가 주막 바깥으로 나갔을 때 거위의 날개를 살짝 만져보았다. 그런데 손가락과 손이 거위에게 찰싹 붙어버렸다. 곧 둘째 딸이 왔다. 그녀도 황금 깃털을 갖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언니를 만졌을 때 그녀 역시 언니에게 붙어버렸다. 드디어 셋째 딸이 왔다. 그녀도 언니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언니들이 비명을 질렀다. 다가오지 마! 맙소사! 다가오지 말라고! 하지만 막내딸은 언니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지 못했고, 왜? 언니들이 하는데 나도 해야지? 생각하며 그들 곁으로 뛰어왔다. 막내가 언니들을 만지자마자 그녀 역시 언니들에게 찰싹 붙어버렸다. 그렇게 그들은 거위 옆에서 밤을 보내야만 했다. 다음날 멍청이는 거위를 품에 안고 주막을 떠나려고 했다. 그는 거위에 붙어서 따라오는 딸들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그들은 계속 멍청이 뒤에서 걸어가야만 했다. 왼쪽, 오른쪽, 그의 발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들은 들판 한가운데서 목사와 마주쳤다. 목사는 그 행렬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아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버릇없는 여자들. 어쩌려고 젊은 사내를 뒤쫓아 들판을 지나가. 어이, 무슨 망측한 짓이냐고. 그러고는 그는 막내딸을 붙잡아 행렬에서 떼어내려고 했다. 그런데 손이 막내딸에게 닿자마자 목사도 막내에게 찰싹 붙어버렸고 그 역시 행렬의 일행으로 걸어가야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지기가 나왔다. 그는 새 여자의 뒤를 따라가는 목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외쳤다. 아이고, 목사님, 어디로 그렇게 서둘러 가시나요?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는 목사에게로 다가와서는 팔을 잡았고 마찬가지로 찰싹 달라붙어버렸다. 그렇게 다섯은 차례대로 걸어갔다. 그때 두 농부가 곡괭이를 들고 들판에서 나왔다. 목사가 그들을 불러서는 새 여자와 교회지기를 떼어달라고 청을 했다. 하지만 농부들이 교회지기를 만지자마자 그들 역시 붙어버렸고 이제 7명이 거위를 아는 멍청이 뒤를 따라서 걷게 되었다. 그날 늦게 멍청이는 어떤 도시에 도착했다. 그 도시를 다스리는 왕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진지한지
누구도 공주를 웃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공주를 웃게 하는 사람에게 그녀를 신부로 주겠다는 법까지 만들었다. 그 말을 듣고 멍청이는 거위와 그를 따르는 행렬과 함께 공주에게로 갔다. 공주는 멍청이를 따라가는 7사람을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다. 멍청이는 이제 공주를 신부로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왕은 멍청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온갖 핑계를 대다가 지하 저장고에 가득 든 포도주를 다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 뒤에야 공주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멍청이는 회색 난쟁이가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숲으로 갔다. 그가 나무를 팼던 자리에 한 남자가 우울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멍청이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이유로 그리 우울한 얼굴로 앉아 계세요? 목이 말라 죽겠소. 풀 길이 없네. 차가운 물은 마시지를 못하거든. 포도주 한 통을 다 비웠지만 뜨거운 돌 위에 물방울 하나 떨어진 것 같으니. 아, 그거라면 제가 방법을 알고 있어요. 나만 따라오십시오. 갈증, 그쯤이야. 멍청이는 남자를 왕의 지하 저장고로 이끌었다. 남자는 커다란 포도주 통 위에 앉아 엉덩이가 아플 때까지 마시고 또 마셨다.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저장고는 텅텅 비었다. 멍청이는 또 한 번 왕에게 신부를 달라고 청했다. 왕은 화가 났다. 모두 멍청이라고 부르는 못난 놈에게 딸을 주기는 싫었다. 그래서 또 다른 조건을 달았다. 멍청이는 산만큼 쌓인 빵을 다 먹어치울 남자를 찾아야 했다. 그는 길게 생각하지 않고 곧장 숲으로 갔다. 같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배를 허리띠로 꽉 조이고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가마 가득한 빵을 다 먹어치웠는데도 이토록 배가 고프다니. 내 배는 언제나 이렇게 비어 있어서 허리띠라도 졸라매지 않으면 배고픔으로 죽게 될 거야. 멍청이는 너무나 기뻤다. 허리띠를 풀고 나를 따라오세요. 배부르게 먹게 해줄 테니. 멍청이는 왕의 궁정으로 남자를 데리고 갔다. 왕은 나라 전체에서 구할 수 있는 밀가루란 밀가루는 다 모아서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산만큼 많은 빵을 굽게 했다. 숲에서 온 그 남자는 그 앞에 서서 빵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빵으로 쌓은 산은 사라졌다. 세 번째로 멍청이는 왕에게 신부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왕은 또 다른 핑계를 대다가 땅 위에도 물 위에도 달릴 수 있는 배를 구해오라고 했다. 내가 배를 타고 이곳으로 오면 즉시 내 딸을 주겠다. 멍청이는 바로 길을 나서서 숲으로 갔다. 숲에는 늙은 회색 난쟁이가 앉아 있었다. 멍청이가 재로 만든 케이크를 나누어 주었던 남자였다. 그가 말했다. 난 자네를 위해 마셨고 먹었네. 그리고 배도 자네에게 주지. 자네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나도 이 모든 것을 주는 거야. 남자는 멍청이에게 배 한 척을 주었다. 그 배는 땅 위로도 물 위로도 달릴 수 있었다. 왕은 그 배를 보았고 더 이상 공주를 감출 수만은 없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왕이 죽고 난 뒤
멍청이는 왕국을 물려받았으며 아내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농부의 현명한 딸. 언젠가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그에게는 땅 한 뼘도 없었고 작은 집 한 채와 외동딸이 가진 것이 전부였어요. 어느 날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왕에게로 가서 새로 경작할 작은 땅떼기 하나라도 달라고 해요. 왕은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듣고는 작은 밭을 주었어요. 농부와 딸은 조금이기는 하지만 곡식알과 그 밖의 열매가 달릴 수 있는 씨앗들을 뿌리려고 열심히 밭을 일구었어요. 그들이 밭을 거의 다 갈았을 때 땅속에서 순금으로 된 작은 절구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말했어요.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밭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는 이 절구를 왕에게 바쳐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공의 없이 절구만 드린다면 왕은 공의를 찾아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편이 나아요.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듣지 않고 절구를 들고 왕에게로 가서는 이것을 밭에서 발견했는데 왕을 위해서 가져왔으니 받아주시겠냐고 물었어요. 왕은 절구를 봤더니 달리 찾은 것은 없냐고 물었어요. 농부가 절구 말고는 찾지 못했노라고 고하자 왕은 공의는 어디 있냐며 공의도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지요. 농부는 공의는 찾을 수 없었다고 했지만 마치 벽에게 말을 한 것처럼 왕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으로 보내졌고 공의를 찾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만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지요. 감옥지기들은 그에게 매일 물과 빵을 가져다 주었어요. 딱 감옥에 어울리는 음식 말이지요. 그들은 농부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휴, 내 딸의 말을 들었더라면, 내 딸의 말을 들었더라면. 감옥지기들은 왕에게 가서 농부가 계속 울부짖으며 내 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라고만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고 고했어요. 왕은 농부를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고는 그가 오자 물어보았어요. 아니, 내 딸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렇게 소란을 떠는 것이냐? 아, 예, 제 딸이 그랬답니다. 절구를 전하에게 가져가지 말라고. 그럼 전하께서 틀림없이 공의까지 찾아내야 할 거라고요. 현명한 딸을 두었구나. 딸을 내게 데리고 오너라. 그런 연유로 딸은 왕에게로 와야만 했어요. 왕은 딸에게 그대가 정말 그렇게 현명하다면 수수께끼를 낼 테니 풀어보라. 만일 수수께끼를 푼다면 아내로 삼겠노라고 말했어요. 딸은 곧 해보겠다고 대답했지요. 옷을 입지도 그렇다고 벗지도 않고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탈 것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길 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길 바깥도 아닌 곳을 걸어서 나에게 오너라. 이걸 해낼 수만 있다면 너와 결혼하겠다. 농부의 딸은 왕을 떠나 집으로 와서는 입고 있던 옷들을 홀라당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물고기 잡는 그물을 가져다가 안으로 들어가 앉아서는 몸 주위에 둘둘 쌌어요. 그러니 벗은 것도 벗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고는 돈을 주고 당나귀 한 마리를 빌려서 당나귀 꼬리에다 그물을 묶어 당나귀가 그녀를 끌고 가게 했지요. 그러니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탈 것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 당나귀가 바퀴 자국을 따라서만 자신을 끌고 가게끔 했으므로 엄지발가락 말고는 땅에 닿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녀는 길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곳을 디딘 것이지요. 그렇게 왕에게로 가자 왕은 그녀가 수수께끼를 풀고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공표했어요. 아버지는 감옥에서 풀려났고 왕은 농부의 딸과 결혼했으며 왕국의 재산을 그녀가 관리하도록 했지요. 몇십 년이 흘러갔어요. 한 번은 왕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농부들이 성 앞에 수레를 세우고는 땔감을 팔고 있었어요. 몇몇 농부는 황소가, 다른 농부들은 말이 수레를 끌도록 메어두었어요. 그중 한 농부에게 말 3마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망아지를 낳았지요. 그런데 망아지가 도망을 가서는 다른 수레 앞에 있는 두 황소 사이에 누워버렸어요. 농부들이 모여서는 서로 다투고 밀치며 소리소리 질렀지요. 황소의 주인인 농부가 망아지를 가지려고 하면서 황소가 망아지를 낳았노라. 그러니 망아지는 내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농부는 아니다. 말이 망아지를 낳았노라. 그러니 저놈은 내 것이라 열을 올렸지요. 농부들이 이 다툼을 가지고 왕의 판결을 받기 위해 왔지요. 왕은 망아지가 누워있던 자리의 임자가 망아지 임자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망아지 임자가 아닌 농부가 결과적으로 망아지를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진짜 망아지 임자인 농부는 그 자리를 떠나며 제 것인 망아지 생각에 억울해서 슬피 울었어요. 그때 농부는 왕비가 자비롭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녀 역시 가난한 농부의 딸에서 왕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지요. 농부는 왕비에게로 가서는 망아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도와드리지요. 농부님이 날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말이에요. 내일 아침 일찍 왕이 시차를 돌 때 길 한가운데 서 있으세요. 왕이 지나가야 하는 자리예요. 커다란 그물을 가지고 가서는 마치 물고기를 잡는 양 하세요. 계속 그물질을 하고 그물을 털어요. 안에 물고기가 꽉 차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왕이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었어요. 다음 날 왕비의 꾀대로 농부는 물도 없는 길 중간에 서서 물고기를 낚는 신용을 하고 있었어요. 왕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는 전령을 보내서 저 바보 같은 남자가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알아보라고 말했지요. 농부는 대답했어요. 물고기를 잡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요? 전령은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물었지요. 아니, 황소 2마리가 망아지를 낳을 수 있는 판에 물 없는 곳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할까 봐요. 전령은 왕에게로 와서는 농부의 대답을 보고했어요. 왕은 농부를 데려오라고 했고 추궁하며
누구에게서 이 꾀가 나왔는지 이실직고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농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자신이 생각해낸 것이라고만 되풀이해서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그들은 농부를 집단 위에 엎어놓고 자백을 할 때까지 계속 매를 쏟아부었어요. 너무나 고통이 심했으므로 결국 농부는 참지 못하고 왕비의 꾀라고 발설해버렸지요. 왕은 집으로 돌아와서는 왕비를 꾸짖었어요. 어찌 이리도 나를 기만하는 것이오. 더 이상 그대를 아내로 여기지 않겠소. 이 궁정에서 그대의 시간은 다 지나갔소. 가시오. 다시 그대가 온 곳으로 작고 허름한 농가로 말이오. 하지만 왕은 그녀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것 하나만은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어요. 그것이 이별 선물이라고 했지요. 왕비가 말했어요. 그래요. 당신의 명령이라면 따라야지요. 왕비는 왕의 품으로 뛰어들어 입맞춤을 하고는 이별 인사라고 울먹였어요. 그러고는 시종을 시켜 강력한 수면제 같은 음료수를 가져오게 해서는 이별주로 함께 마시자고 왕에게 권했지요. 왕은 크게 한 모금을 마셨지만 왕비는 아주 작은 모금을 찔끔 넘겼어요. 곧 왕은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 모습을 본 왕비는 시종들을 불러 가장 질 좋은 하얀 아마포를 가져오게 해서는 왕을 그 안에 감싸 넣었어요. 시종들은 왕을 짊어지고 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마차로 옮겼지요. 그 길로 왕비는 왕과 함께 작은 농가로 가서 왕을 작은 침대에 눕혔어요. 왕은 밤인지도 낮인지도 모르고 자다가 깨어나서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이런, 여긴 어디인가? 왕은 시종들을 불렀으나 아무도 없었지요. 마침내 왕비가 침대 앞에 나타났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명령하지 않았나요? 내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것 하나만을 성에서 가지고 나가라고요. 당신 말고는 아끼고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당신을 데리고 왔지요. 왕의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미안하오. 그대는 나의 아내고 나는 그대의 남편이오. 왕은 다시 왕비를 성으로 데리고 왔고 다시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마도 그들은 오늘까지 잘 살고 있을 거예요. 황금새. 옛날에 한 왕이 살았다. 그의 성 뒤에 있는 아름다운 놀이정원에는 황금 사과가 열리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사과가 익자 왕은 일일이 숫자를 세어두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사과 한 알이 모자랐다. 그 사실을 보고하자 왕은 밤마다 나무 밑에 경비를 세우라고 명령했다.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왕은 그 가운데 맏아들을 밤이 올 무렵 정원으로 보냈다. 하지만 한밤중이 되자 그는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했다. 그 다음날 아침 역시 사과 한 알이 사라졌다. 그 다음날 밤에는 둘째 아들이 경비를 서야만 했다. 그도 첫째 아들과 마찬가지였다. 밤 12시 종이 울렸을 때 그는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사과 한 알이 모자랐다. 이번에는 셋째 아들 차례였다. 셋째 아들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왕은 셋째가 미덥지 않아 형들보다 못하리라고 여겼다.
하지만 결국 왕은 셋째가 경비를 서도록 허락했다. 셋째 왕자는 나무 밑에 누워 경비를 서며 쏟아져 내리는 잠을 온 힘을 다해 참아냈다. 12시 종이 울리자 뭔가가 공기 속으로 살랑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셋째는 달빛 속에서 나무 쪽으로 날아오는 새 한 마리를 보았다. 새의 깃털은 황금으로 번쩍거리고 있었다. 새는 나무 위에 앉더니 사과 하나를 쪼았다. 그때 셋째가 새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새는 겨우 달아났지만 화살은 깃털을 맞췄고 황금 깃털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다. 셋째는 그것을 주워서는 다음 날 아침 왕에게 가져갔다. 그리고 지난밤 그가 본 것에 대해 보고를 올렸다. 왕은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의견을 물었다. 조언자들은 이 깃털 하나가 왕국 전체보다 값이 더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깃털이 그렇게 값비싸다면 하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나는 이 새를 통째로 가져야겠다. 큰아들이 길을 나섰다. 그는 자신의 현명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곧 황금새를 찾으리라 확신했다. 얼마간 길을 걸었을 때 그는 숲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여우 한 마리를 보았다. 첫째는 곧 총을 끄집어내어 여우를 겨냥했다. 여우가 애원했다. 날 쏘지 마. 내가 유익한 조언을 들려줄 테니 황금새를 찾아가 봐. 너는 오늘 밤 한 마을에 도착할 거야. 그 마을에는 2개의 주막이 마주보고 있을 거고 그중 하나는 불빛이 밝고 흥겨움으로 가득할 거야. 하지만 그곳으로는 가지 마. 좀 허름하게 보이더라도 다른 집으로 가. 참나, 멍청한 짐승이 내게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겠냐고. 첫째는 비웃으면서 총으로 여우를 쏘았지만 맞히지는 못했다. 여우는 꼬리를 쭉 뻗고는 재빨리 숲속으로 도망갔다. 첫째는 계속 길을 갔고 저녁 무렵 한 마을에 도착했다. 2 주막이 마주보고 서 있는 마을이었다. 한 주막에서는 노래소리가 크게 들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뛰고 구르며 즐겁게 즐기고 있었다. 다른 한 주막은 허름하고 어두침침해 보였다. 내가 바보냐? 저런 거지 같은 주막을 가게. 이렇게 좋은 주막을 내버려 두고 말이야. 그래서 첫째는 재미나 보이는 주막으로 갔고 그 안에서 흥청망청 노느라 새와 아버지 그리고 모든 좋은 가르침을 깡그리 잊어버렸다. 시간이 지나가도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둘째가 길을 떠나 황금새를 찾기로 했다. 첫째처럼 둘째도 길에서 여우를 만났고 좋은 조언도 들었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둘째는 2 주막까지 갔다. 형이 환성이 흘러나오는 첫 번째 주막의 창가에 서서 그를 불렀다. 둘째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직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곳으로 갔다. 다시 시간이 갔다. 막내도 길을 떠나서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고 싶었으나 아버지는 허락하려 하지 않았다. 아무 소용없어. 막내는 제 형들보다 못할 거야. 무슨 문제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지도 못할걸. 제일 모자란 녀석이니. 왕은 그렇게 생각했으나 아들이 계속 성화를 하자 떠나라고 승낙하고야 말았다. 이번에도 숲 앞에 여우 한 마리가 앉아있다가 셋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니 좋은 조언을 해주겠다고 했다. 막내는 마음씨가 좋았다.
불안해하지 마, 여우야. 내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거야. 나를 살려준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내 꼬리 위에 올라타렴. 그가 꼬리에 올라타자마자 여우는 달리기 시작했다. 돌과 나무 등거를 지나 바람 속에서 머리카락이 휘파람을 불 만큼 빠른 속도로 달렸다. 마을에 도착하여 여우는 막내를 내려주었다. 막내는 여우의 충고를 따라서 한눈을 팔지 않고 허름해 보이는 여관으로 들어가 편안하게 하룻밤을 잤다. 그 다음날 아침 들판에 이르러 보니 여우가 이미 앉아서 막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주려고 왔어. 그냥 곧장 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어떤 성에 도착할 거야. 그 앞에는 한 무리의 병사들이 누워있을 거고, 하지만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가. 군인들은 코를 골며 자고 있을 테니까. 그들 사이로 똑바로 걸어서 성으로 들어가. 모든 방을 다 지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황금새가 든 나무 세 장이 걸려있는 작은 방에 도착할 거야. 그 옆에는 금으로 만든 빈 세 장이 있을 거고, 하지만 새를 허름한 세 장에서 끄집어내어서 화려한 세 장에 넣지 마. 그렇게 했다가는 내게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테니 조심하라고. 그 말을 한 다음 여우는 다시 꼬리를 길게 뻗었고 막내는 그 위에 앉았다. 돌과 나무 등거를 지나 바람 속에서 머리카락이 휘파람을 불 만큼 빠른 속도로 여우는 달렸다. 성에 다다르니 모든 것이 여우가 알려준 그대로였다. 그는 황금새가 든 나무 세 장이 걸려있는 방에 도착했다. 황금 세 장은 그 옆에 있었고 황금사과 세 알이 방 안에 뒹굴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를 평범하고 허름한 세 장에 넣어두다니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막내에게 그만 생겨나고 말았다. 그는 세 장을 열어서는 새를 끄집어내어 황금 세 장에 넣어버렸다. 그때였다. 새가 귀청을 찢는 듯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군인들이 깨어났고 방 안으로 밀려들어와 막내를 잡아서는 감옥에 가두어버렸다. 그 다음날 그는 법정에 세워졌고 모든 것을 시인했으므로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다. 하지만 왕은 조건 하나를 달고 그를 사면해 주겠다고 했다. 만일 그가 바람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는 황금말을 데리고 온다면 그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황금새까지 선사하겠다는 것이었다. 막내는 길을 나섰지만 슬픔에 잠겨 한숨을 내쉬었다. 어디에서 황금말을 찾는단 말인가.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여우는 길 위에 앉아 있었다. 그것 봐.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돌봐줄 테니. 어떻게 황금말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알려줄게. 이대로 곧장 가. 그러면 마구간에 황금말이 서 있는 성에 도착할 거야. 마구간 앞에는 말을 돌보는 이들이 누워있을 거고, 하지만 코를 골며 자고 있을 테니 너는 아무 문제 없어. 황금말을 데리고 나올 수 있어. 하지만 명심해. 말 위에 허름한 나무와 가죽으로 된 안장을 올려주어야 해. 그 옆에 있는 황금 안장 말고. 그러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거야. 그 말을 한 다음 여우는 꼬리를 내밀었고 막내는 그 위에 앉았다. 돌과 나무 등거를 지나 바람 속에서 머리카락이 휘파람을 불 만큼 빠른 속도로 여우는 달렸다. 모든 것이 여우가 말한 그대로였다. 막내는
황금말이 서 있는 마구간에 도착했다. 하지만 허름한 안장을 말 위에 얹으려니 망설여졌다. 이렇게 멋진 놈에게 허름한 안장을 얹어주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이놈에게 걸맞은 안장을 주어야지. 하지만 황금 안장이 몸에 닿자마자 황금말은 큰 소리로 힝힝거리기 시작했다. 마구간을 돌보는 이들이 깨어나 막내를 잡아서는 감옥에 던졌다. 그 다음날 아침 법정에서 막내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왕은 사면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며 덤으로 황금말까지 선물하겠다고 했다. 만일 막내가 황금성에 있는 아름다운 공주를 데려온다면 말이다. 무거운 가슴으로 막내는 길을 나섰다. 다행히도 그는 신실한 여우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내가 불행하든 말든 내버려 두어야 하지만 불쌍하니 한 번 더 도와주마. 이 길이 너를 황금성까지 이끌어 줄 테니 곧장 가. 저녁이면 성에 도착할 거야. 모두가 잠이 드는 밤이 되면 공주는 방을 나올 거야. 그러면 공주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도록 해. 그러면 공주는 널 따라올 거야. 그렇게 공주를 데리고 오면 돼. 하지만 공주가 마지막으로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해도 절대로 그 말을 들어주어서는 안 돼. 그랬다가는 내 처지가 사나워질 거야. 여우는 다시 꼬리를 뻗었고 왕자는 그 위에 올라탔다. 돌과 나무 뜬거를 지나 바람 속에서 머리카락이 휘파람을 불 만큼 빠른 속도로 여우는 달렸다. 막내가 황금성에 도착해보니 모든 것이 여우가 말한 그대로였다. 그는 자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모든 이들이 깊이 잠이 들고 아름다운 공주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공주에게 다가가 입맞춤했다. 공주는 그와 함께 기꺼이 가기는 하겠지만 그 전에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다. 막내는 처음에는 그 청을 거절했으나 공주가 더 서럽게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고 간청하자 어쩔 수 없이 공주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공주가 아버지 침대 곁으로 가자마자 아버지와 성의 모든 이들이 깨어났고 막내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그 다음날 아침 왕은 그에게 말했다. 내 목숨은 이제 끝이다. 하지만 내가 이 창문 앞에 서 있는 산을 허문다면 자비를 얻게 될 거야. 이 산 때문에 저 너머를 볼 수가 없거든. 내가 8일 안에 이 일을 해낸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그때는 내 딸을 주겠다. 막내는 쉬지 않고 흙을 파고 삽질을 했다. 7일이 지났지만 산은 한 귀퉁이도 허물어지지 않았다. 막내는 슬펐고 모든 희망을 잃고 망연자실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여우가 나타났다. 내가 너를 돌보아 준 게 다 헛일이구나. 가, 그리고 조금 잠을 자두렴. 내가 너를 위해 이 일을 해줄 테니. 그 다음날 아침 막내가 일어나서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을 때 산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막내는 기쁨에 넘쳐 왕에게로 가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했노라 보고했다. 왕은 약속을 했으므로 그 말을 지켜야 했고 딸을 막내에게 주어야만 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오래 지나지 않아서 신실한 여우가 그들에게로 왔다. 가장 좋은 걸 가지긴 했지만
황금성에서 온 공주에게는 황금알이 어울리지. 황금알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지? 먼저 너를 황금성으로 보낸 왕에게 공주를 데리고 가. 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거야. 그리고 황금알을 기꺼이 주기 위해 내 앞으로 데리고 올 거다. 말이 내게로 오면 주저 말고 올라타.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며 모두와 악수를 하고 마지막으로 공주에게 손을 내밀어. 공주의 손을 잡으면 한 번에 공주를 끌어올려서 말에 태우고 얼른 도망가. 누구도 황금말을 따라오진 못해. 말은 바람보다도 빠르거든. 다행히도 모든 것이 여우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고 막내는 공주를 황금말에 태우고 달렸다. 여우는 계속 그에게 조언을 했다. 이제 내가 황금새를 얻도록 도와줄게. 황금새가 사는 성 가까이에 도착하면 공주를 말에서 내리게 해. 내가 공주를 보호할게. 너는 황금말을 타고 성의 마당으로 가. 황금말을 타고 들어오는 너를 보면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내게 황금새를 데리고 올 거야. 새장을 손에 넣자마자 말을 타고 도망쳐. 그리고 우리에게로 와서 공주를 데리고 가. 이 일이 성공하자 여우는 막내에게 말했다. 이제 내 도움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해.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우리가 저 숲에 도착하면 날 총으로 쏘아서 죽여. 그리고 내 머리와 발을 잘라줘. 그게 보답이라고? 그런 일을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렇다면 난 너를 떠날 수밖에 없어. 떠나기 전에 충고 하나 더 해줄게. 2가지 일을 조심해야 해. 교수대에 걸린 고기를 사지 말고 우물 가장자리에는 앉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여우는 숲으로 사라졌다. 정말 이상한 놈이야. 저런 괴상한 망상을 품다니. 누가 교수대에 걸린 고기를 산담? 그리고 우물 가장자리에 앉는 일은 꿈조차 꾸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공주를 말에 태우고 달렸다. 길은 다시 형들이 머무르고 있는 마을로 그를 이끌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북적이고 시끄러웠다. 무슨 일이냐고 막내가 물으니 사람들은 2 남자가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2 형이 바로 사형수였다. 형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탕진한 듯 했다. 막내는 그들을 풀어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돈을 낸다면야. 하지만 저렇게 나쁜 놈들에게 돈을 쓰려고? 막내는 더 생각하지도 않고 돈을 지불했다. 그들이 풀려나고 난 뒤 모두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은 여우를 처음 마주쳤던 숲에 도착했다. 숲은 서늘하고 편안했다. 해가 뜨겁게 달아올랐으므로 2 형은 말했다. 우리 우물 옆에서 조금 쉬다 가자. 먹고 마시기도 하고. 막내도 찬성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여우의 충고를 잊어버리고 우물가에 앉고 말았다. 어떤 사악한 의도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2 형은 그를 우물 안으로 밀어버렸고 공주와 말 그리고 새를 빼앗아서는 집으로 향했다. 황금새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황금말 그리고 황금성에서 온 공주도 데리고 왔답니다. 아버지는 기뻐했으나 말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새는 노래하지 않았으며 공주는 앉아서 울기만 했다. 그러나 막내는 죽지 않았다. 우물은 다행히도 말라 있었고 부드러운 이끼 위로 떨어져서 다치지도 않았다. 하지만 다시 우물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이 불운의 순간에도 신실한 친구인 여우는 잊지 않고 막내에게로 뛰어왔다. 그리고 충고를 잊어버린 그를 꾸짖었다.
하지만 널 그대로 둘 수는 없지. 다시 우물에서 나오도록 도와줄게. 여우는 막내에게 꼬리를 잡고 단단히 붙들라고 하고는 그를 공중으로 끌어올렸다. 너는 아직 모두 위험에서 벗어난 게 아니야. 내 형들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숲 군데군데 경비원들을 풀어놓았어. 내가 나타나면 그들은 널 죽일 거야. 마침 어느 가난한 남자가 길 위에 앉아 있었다. 막내는 옷을 그 남자와 바꾸어 입고 왕의 궁정에 도착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새는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고 말은 다시 먹기 시작했으며 공주는 울기를 그쳤다. 왕이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공주가 대답했다. 저도 몰라요. 그렇게 슬펐는데 이제는 이렇게 기쁘네요. 꼭 내 진짜 신랑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요. 두 형은 입만 뻥긋해도 죽이겠다고 공주를 위협했으나 그녀는 있었던 모든 일을 왕에게 들려주었다. 왕은 궁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막내도 왔다. 넉마를 걸친 가난한 한 남자로 나타났지만 공주는 금방 막내를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그를 껴안았다. 사악한 두 형은 붙잡혀서 사형을 당했고 막내는 공주와 결혼해서 왕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런데 불쌍한 여우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막내는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여우를 만났다. 너는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가졌구나. 하지만 내 부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를 자유롭게 해줄 힘이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을 죽여서 머리와 발을 잘라달라고 애원했다. 마침내 막내는 여우의 뜻대로 해주었다. 곧 여우는 사람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름 아닌 공주의 오빠였다. 드디어 마법에서 풀려난 것이다. 그렇게 모든 일이 해결되었고 셋은 살아있는 동안 함께 행복하게 지냈다.